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아야 합니다. 배우자와 장모의 허물에는 눈을 감고 정적 제거에만 몰두하는 현 정부의 행태를 과연 어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누가 특검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우리 역사는 반드시 윤석열 일가를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 확신합니다. 출퇴근 시간만 되면 광주 전체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합니다. 도로 위에서 허비하는 시간을 가족의 품에서 함께하는 시간으로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광주를 파란 신호로 통하게 하겠습니다.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자료에 의하면 22년 기준 신현동과 능평동의 하루 교통량이 왕복 6만 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1분당 45대가 오고 갑니다. 출퇴근 시간만 놓고 보면 수천 대의 차량이 단시간에 통과합니다. 도시 전문가 안태준이 반드시 해결해내겠습니다. GH에서 일했던 이현욱 변호사님이 지금 거기도 GH 사장이었죠? 네. 저기 부실장님 전에 사장인가 후임 사장인가? 아니요. 제가 부사장이고 우리 이현욱 사장님이 사장님이시죠. 네. 경기 용인에 나와가지고 안진걸 팀이 오시겠다고 한번 연락이 왔습니다. 한번 모셔갖고 뒤에서 일 잘했냐 물어봐야 되겠네. 안태준님, 부사장 일 잘했는지 우리가 교차 검증을 해야죠. 근데 원래 그런 거는 거꾸로 해야 되는 겁니다. 부사장이 먼저 사장을. 그렇죠.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그렇죠. 이현욱 변호사님은 일 꼼꼼히 잘 하셨겠죠. 그럼요. 그리고 GH에서 이제 경기고통공사 분리도 하고, 지금. 자, 그러면 경기 광주로 다시 돌아가서. 경기 광주를 위한 어떤 비전이라든지 정책이랑 공약은 또 몸을 많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제가 이제 세부적인 공약을 하기에는 이제 여기서는 그렇고. 그러니까 대략 이제 대략이라도. 6개 분야에. 가장 6개 더 많아. 한 3개 정도 압축해서. 3개도 많아. 그러니까 한두 개만 하셔도 됩니다. 6개 분야에 40개 공약을 준비를 했는데요. 좋습니다. 준비된 안태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이제 우리 정책 얘기도 했었지만 정책은 누구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행해내고 이뤄내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제 회사에서도 하던 얘기인데 혁신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다. 결과로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든 정책을 모든 사람들이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약,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비슷합니다. 근데 무엇이 다르냐? 그 공약을 누가 실천하느냐, 누가 그것을 풀어내느냐,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이 6개 분야에 약 40개 정도의 공약,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이 공약을 받고 모으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다 이게 똑같이 그 한 프레임 내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경제, 문화, 정치, 교육, 복지, 뭐 이런 뭐 개발 이런 것들이 다 달라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 광주 시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우리 광주에는 그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무엇이 가장 부족한가?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하다 보면 교육적인 여건, 복지적인 여건, 교통에서의 부족한 부분, 산업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모두 다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좋은 산업을 하나 유치를 하고 좋은 개발을 해내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주하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머물러 살 수 있는 여건이 좀 개선이 되게 되고요. 그렇게 돼야, 그리고 또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돈 벌 곳이 많아져야 교육 여건도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이렇게 수입이 좀 있어야 자제들도 조금 그 자리에 더 머물게 되고 그분들이 더 많아져야 교육 여건도 더 좋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하나가 특별히 이렇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걸 이제 선순환적으로 그런 체인 구조로 잘 엮어내는 그런 거에 중점을 두고 제가 제 공약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매주 월요일, 목요일 날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분야별로. 네. 오늘이 이제 6번째 청소년 공약을 마지막으로 오늘 6번째 분야별 공약을 벌써? 이제 오늘, 완전히 오늘, 준비된 보니까 벌써 네. 광주 꽃집께서도 네. 공약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국사님은 안태준 엄지척 3번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성조투님께서 광주 일꾼 안태준, 네. 따봉님께서 안태준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예술재단님까지 안태준 소님, 안태준 네. 소님보다 얼굴도 작고 잘생겼는데 네? 알 딸도 안 딸린다. 객관적으로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지금 화면상으로는 제 얼굴이 더 작게 나옵니다. 요즘으로 제가 술 안 먹더니 살도 좀 빠졌는데요. 얼굴 살은 술 안 먹으면 빠지더라고요. 네. 진짜 뱃살 안 빠지는데. 아니, 근데 짜증나. 골격은 안 빠집니다. 그 안태준 후보님한테 저희 대박 영선 TV에서는 그 내용 다 좋은데 네. 너무 길다. 네. 임팩트하게 짧고 임팩트, 굵게 임팩트.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모든 공약은 결과로 보여준다. 결과는 네. 곧 행동이다. 자, 행동 안태준, 결과 안태준. 됐습니까? 네. 진짜 딱 하나로 말하면 제일 내 메인 공약이 하나 있다면 광주를 위해서 광주를 위해서 제일 자랑하는 거 이거다. 이게 궁금해요. 6개나 교통 아닙니까? 교통 빠르게. 광주를 빠르게인데요. 광주를 광주를 빠르게. 빠르게 정치를 새롭게입니다. 그러니까 광주를 빠르게는 이제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광주가 교통이 너무 막혀서 교통을 예. 빠르게, 개발이 너무 더뎌서 개발을 빠르게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규제 지도를 그리면은요, 규제 하나당 까만 점을 하나씩 찍으면 광주가 제일 까맣습니다. 6개 규제가 있어가지고 군사보호구역이 그 환경보전구역 많이 있죠. 그러니까 군사보호구역이 주인 경기 북부보다도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가 이제 그 수도권 정비계획법 중에 또 이제 상수도 관련된 네. 특대고시 관련된 지역이어가지고 상당히 규제가 많아요. 근데 그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밝히기도 하지만 규제가 많으면 그 많을 수 있죠. 많을 수 있으면 그게 정부가 정책적으로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한다거나 이에 따른 그렇죠. 피해보았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그럼요. 대책을 좀 마련을 같이 해준다거나. 병행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걸 잘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에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경기도 광주가 원래 넓을 꽉 광주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너무 이제 큰 데에서 성남 떼주고 저 천호동 떼주고 뭐 다 떼줘서 이제 광주만 남았는데 근데 광주의 지금 개발가용지가 전체 면적의 한 6% 정도밖에 그러니까 그게 땅이 없어서 6%가 아니라 이 현행법에 다 저촉이 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합리적으로 이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 자연보존 공약인데요. 합리적 조정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수원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합리적 대가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근데 요즘에 이제 환경 문제와 남들이 보면 개발 문제가 이 대치되는 이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좋은 이 환경을 잘 보존을 하려고 그러면 그거를 그냥 방치하면은 이게 난개발이 되고 뭐 이상하게 이제 불법 개발이 되는데 그럴 것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구획을 설정을 하고 그걸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 어떻게 이걸 보존을 할 것이냐라는 지침을 명확히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광주에 지금 살은 지 한 23년 정도 됐고요. 지난 대선 너무 아깝게 졌잖아요. 네. 근데 다음에는 대통령 반드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작년 8월 16일에 특보단 회의에서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잃은 줄 알았더니 나라를 잃은 것 같다고. 나라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다시 이렇게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있고요. 진짜 우리가 좀 지켜서 정권 반드시 찾아와야 되겠다. 원래 2009년 당시에 성남, 광주, 하남 통합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성남, 광주, 하남의 시장들이 다 당시 이제 한나라당 쪽이었고 국회의원 수가 5대1로 우리가 좀 적었고 제가 이제 당시 국회에 있을 때인데요. 네. 그때도 막 그 졸속으로 막 통합을 하려고 할 때였고 이렇게까지 와서 법이 만들어질 뻔했는데 그때 조금 이제 그 협상들을 좀 잘해서 성남, 광주, 하남 통합은 좀 이제 무산이 되게 됐고요. 근데 그때도
워낙에 그렇게 급하게 추진되는 것들이 부작용이 엄청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마창진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이제 분리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가적인 계획에서는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근데 이런 것들도 우리 정치판에서 휘둘리지 말고 어떤 정확한 그 데이터나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저기 지금 현재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님이 뭐 여러 가지 기본 시리즈를 제안을 하시잖아요. 네네. 기본소득, 기본사회, 우리 GH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기본주택. 기본주택의 얼개를 같이 짰었고요. 기본주택을 그 실행을 하기 위한 어떤 법적, 제도적,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실제로 할 수 있는 어떤 토지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GH에서 최초로 이제 그 독자 시행을 한 곳이 그 다산 신도시입니다. 물론 광교 신도시도 있지만 다산 신도시를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이제 9,000세대 정도의 우리가 임대주택을 공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그런 어떤 서민주거 안정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전북 고창 출신입니다. 전북 고창에서 먼저 수의사 하시는 아버지하고 이제 어머니 밑에서 제가 삼남 중에 장남으로 일단 태어났고요. 고등학교는 전주에서 상산고등학교. 면문을 나오셨군요. 네. 당시에는 뺑뺑이였습니다. 네. 상산고등학교 졸업했고 87년도에 고려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뭐 학교는 그렇고요. 제가 사실은 87년도요? 네, 87학번입니다. 가장 핫한 대한민국에서 핫한 시기에 고생 많이 했고 자부심도 있고 뭐 차츰 뭐 얘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할아버지가 태평양 전쟁에 이제 징병을 가셨어요. 징병을 가셨다가 징병을 가셨다가 이 돌아오는 배에 그 포탄이 터져가지고 가라앉은 그 우키시마호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본이 일부러 일으킨. 네, 거죠?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본은 뭐 기관고장이다, 내부에 뭐 포탄이 터진 거다, 뭐 기뢰에 의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태평양 전쟁 유족회 그런 활동도 잠깐 했었고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그렇게 잃게 됐습니다. 당시 할아버지 연세가 24이었답니다. 그때부터 이게 조금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상대방에 대한 거꾸로 좀 역지사지하는 생각을 내 입장에서는 이게 별게 아닐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엄청나게 큰일일 수 있다. 우리 정치인들이 다 가슴에 담아야 되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말을 했지만 그 협상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협상을 할 때에 가장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면 상대방을 설득할 수가 없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이 제 마음을 또 이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잘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제일 못하는 게 이제 그 부부 사이에서 제일 못하긴 하는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제가 남들에게도 쉽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이 말이 아니라 남이 듣는 말이 말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렇게 들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상대방하고 뭐 협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이 갈등 관계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소셜 코디네이터다 이랬었는데 이 갈등을 좀 조정을 해내려고 그러면 서로가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 배려하고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진실로 제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 상대방도 저를 보고 바로 알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진짜로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상호 간에 양해가 되고 이해가 돼야 서로가 서로 간에 하는 말을 좀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텔레비전에서도 보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게 되지만 각자 자기 얘기만 하고 뭐 정말 그냥 각자 주장만 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뭐 정당사에서도 그렇고 정치판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서울에 올라온 게 86년 12월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외삼촌 댁에서 이제 기숙인 거죠. 기숙을 하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고려대학교의 문을 들어갔을 때가 이제 신입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학 전에 그 예비 소집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분위기는 그 이제 86년도까지는 학생회가 소위 말하는 이제 비합법 조직, 비합 조직이었어요. 근데 87년도에 이게 이제 양성화되기 시작할 무렵인데 그때 이제 그 학교의 예비 소집에 갔었는데 그 대강당 그 앞쪽에서 5.18 사진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80년 5.18 사진전을 하는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봤어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보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분노가 막 오르더라고. 내가 이렇게 세상에 속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러던 이제 무렵에 뭐 아시겠지만 87년도에는 엄청나게 이제 87년 60항쟁을 뭐 필두로 해서 6.29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때는 입학과 동시부터 뭐 거의 뭐 시위 속에 살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0살 때 생각을 지금껏 바꾸지 않고 살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때 그 뭐 소위 이제 뭐 변혁운동이라고도 하고 다시는 이제 당시에는 군사 독재가 너무 그랬었으니까 그때는 제가 지금의 제 이 시대까지 이 군사 독재 정권이나 그런 독재 정권 그다음에 이 합리적이지 못한 사회를 개선할 거라는 기대 자체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사는 동안에 이게 바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바뀌어도 또다시 원위치되고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사는 자체가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게 들으시면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무섭지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뭐 당시에 이제 당시에는 이제 청년 학생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그 학생들이 그 자기의 어떤 불리하게 되는 것들을 뻔히 알면서도 그리고 거리에 나서고 시위를 할 수 있었던 계기들이 어떤 변화에 대한 열망이나 어떤 국가 민족에 대한 사랑이었다고 하면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이 대학을 가면 저런 불효막심한 놈들 엄마 아빠 고생해서 대학 들여보내놨더니 저렇게 대모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그때 들을 때거든요. 그때 이제 저는 안타깝게도 저를 이렇게 통제하시는 어른들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할머니는 제 동생들도 전주에서 건사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이제 누워 계셨고 하니까 나름대로 진짜 그 질풍노도 같은 때였죠. 근데 일단은 무섭지가 않았어요. 저 어떤 신체가 다치는 것뿐이 아니라 제 이런 사회에서 내 미래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게 별로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신문 시장의 이 독과점 문제, 그다음에 이제 무가지 살포 문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끔찍히 싫어하는 조중동의 이제 신문 부스를 그 사실은 뭐 몇백만 부 그때 막 그렇게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요즘도 그거 많이 이슈잖아요. 그 있습니다. 해외에서 네, 포장지로 쓰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쇄소에서 나오자마자 어디론가 실려가는 뭐 이런 그렇죠.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무가지 시장을 좀 겨냥해서 이제 신고포상금제를 입법을 제가 이제 그 실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이제 의원님 이름으로 나가는 거지만 당시에 이제 이 공정거래위원회도 저희 이제 소관이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신고포상금제를 주로 이제 담당을 하게 되는데 그 입법 과정에서 그 입법을 하나 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도 필요하고 그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 광주를 보면 여러분들 뭐 용인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여타의 도시들이 그렇지만 빌라 도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원보전 권역으로 묶여 있으니까 이 지구 단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쉽지 않고요. 특히나 지구 단위 계획을 할 수는 있는데 또 수질 보호 권역 그다음에 이제 그 특대고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오염 총량하고 또 규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대규모 단지 개발을 할 수가 없고. 네, 그렇게 받지 않으면 대규모 개발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별 건축법에 의해서 딱 뭐
3,000평 정도, 그러니까 10,000제곱미터 정도 이내에서 이제 아파트도 나홀로 아파트 이렇게 짓게 되고, 그 다음에 한 3m, 지금은 이제 6m 도로입니다만 4m 정도의 도로만 있으면 이 산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계속 이 빌라나 일반 주택들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광주에 신도시가 없었군요. 네. 그러니까 신도시를 하기에는 실제로 이 개발 여력이 워낙 없고요. 제가 이제 GH 있으면서 광주의 개발 여력 분석을 해봤는데 전체 면적의 현재 실제로 지금 개발할 수 있는 거는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토종합계획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대규모 개발은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가 들어와 있고 하는 거는 꾸준히 이제 그 전에 받았던 오염 총량제에 의해서 조금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도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광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조금 이제 지구 단위 개발 계획 자체를 많이 권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상당히 많은 부분 이제 개별 소위 빌라업자, 개별 건축업자에 의해서 건축이 됐던 게 사실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반 시설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그렇죠. 부족하니까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거는 큰 데로 가려고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교도 뭐 그렇죠. 분당으로 가려고 하고 네. 뭐 서울로 나가려고 하고 막 이제 이렇게 되고, 유출이 있겠네요. 네, 두 번째 문제가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제 이 얘기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자연보전권역 내에서는 산업단지에 입지 제한을 받습니다. 산업단지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6만 제곱미터 이내에서밖에 산업단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또 이 특대고시, 특별대책권역 같은 경우에는 특대고시에 의해 갖고 3만으로 또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듣기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9,000평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산업단지 입지가 되질 않는 거죠. 그리고 공해유발 공장 자체가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광주에는 총 여기 경강선 중에 여기 4개가 있습니다. 여기 4개가 있는데 이제 광주 을 지역에는 이제 초월역, 곤지암역 이렇게 있고, 그 역세권 이제 개발에 대해서도 사실 진행 중이기도 하고 새로운 계획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역세권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고요. 이제 이것은 뭐 경강선도 그렇고 용인으로 연결되는 전철도 그렇고 수서에서 오는 복선 전철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2차 철도 계획에 이미 반영된 것도 있고 3차 국가 철도 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 문제들이 이제 심각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정말로 이 나가는 도로가 3개입니다. 3개. 그러니까 하남을 통해서 나가는 도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고속도로를 통하는 도로가 있지만, 그다음에 성남으로 나가는 도로가 막히는 곳을 그렇죠. 이배제나 이거 갈마터널 쪽으로 나가는 도로하고 이제 분당 쪽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 태제고개 도로 이렇게 있는데, 이 도로들이 이제 엄청난 정체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계획 개발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확보하게 되는 게 도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도로를 확보하지 않고 기존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이 집들이 지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교통량도 많은 데다가 저 꼭대기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밀릴 수밖에 없어서 도시 안에서 일단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따로 떨어져 있는 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사람들이 잘 들어와서 살게 하고 광주가 잘 살게 하려면 물론 사람들도 와야 되지만 그 살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 여건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거를 정주 요건이라고 하는데 살려고 하면 여기에 어떤 문화생활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제가 여기서 돈을 벌 수도 있어야 되고 다 이렇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기업을 유치해낼 수 있느냐 이런 노력들이 엄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전제를 드렸지만 제조공장을 유치하는 것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 옆에 도시 판교가 상당히 이제 포화 상태에 갔습니다. 뭐 1, 2, 3차까지 이제 판교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또 제가 몸담았던 GH에서 그런 개발을 했었는데 그 판교까지 경기도 광주역에서 세정거장밖에 안 돼요. 세정거장이 엄청 가깝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면
판교에서 하고 있는 그 IT를 광주로도 들여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GH에서 그 청년주택도 지금 새로 짓고 있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그 산업 패러다임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제가 이제 전에 그 시장을 할 때에도 그때 고민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제가 주장을 했던 거는 뭐냐면 그 조립 형태의, 그러니까 한때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그 완구 조립 문제에서, 완구하니까 여러분들 좀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그 성인용, 그러니까 드론도 완구입니다. 네. 드론 자체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립하고 했던 산업들이 전 세계의 60% 정도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수 산업의 그 전체적인 총 비용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조 공장이 안 되면. 제가 그런 고민을 했었던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이 벌써 이제 10년이 지났고 상당히 이제 주변 도시의 여건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고민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새롭게 그 정착할 수 있는 먹고 살 거리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광주에는 이제 역이 4개가 있습니다. 역이 4개가 있는데 그 역들을 활용해서 그 누군가 올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드는 노력들을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분당이 엄청나게 이 상권도 좋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에서 분당을 가는 열차가 뚫리면서 이 정자동권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공동화되는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빨아갑니다. 그렇죠, 서울이 모든 것들을 다 빨아가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교통을 좋게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교통을 좋게 하면 다 외부에서 뭐 해결하고 들어오게 하면 안 되고 외부 사람이 들어오게 하는 여건을 좀 만들 필요는 있겠다. 근데 물론 이것이 국회의원으로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그 시민들과 어떤 그 시의회 분들, 뭐 도의회 분들, 그다음에 지자체장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돼야 되겠죠. 그 협력도 비록 뭐 당이 다르거나 어떻다 하더라도 같이 뭐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마음을 열고 하느냐.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어떻게 협상하고 어떻게 배려하고 어떻게 제안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중도의 민심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지금 정확히 봐야 됩니다. 중도의 민심이 국민의힘에 있지 않은 것은 정확합니다. 맞는데 그렇다고 하면 중도의 민심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있도록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런 데서 볼 때 사실은 너무 좀 무기력하게 당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는 사실은 매국 정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작년 8월 그 16일에 작년 8월 16일이 아니라 올 8월 16일에 더불어민주당 대표 특보단 회의를 했습니다. 저는 작년 10월 17일에 그 임명을 받았고요. 이제 회의를 하면서 제가 1분 발언으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1분 발언의 이제 첫 말이 정권을 뺏긴 줄 알았더니 나라를 뺏긴 것 같다. 제가 처음에 그 말을 쓰고 나서 뭐 상당히 여러 군데서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쓰더라고요. 근데 원작자는 접니다. 근데 제가 왜 그거를 얘기를 했었냐면 여러분들 보시지만 외교적으로 볼 때에도 뭐 경제적으로 볼 때에도 인사면에서 볼 때에도 사회적인 볼 때에도 그러니까 여러 참사가 있지 않습니까? 외교 참사, 인사 참사, 경제 참사, 사회적 참사. 나 때문에 항상 고생했고 당신 고생한 거 내가 모른다고 생각할 건데 뭐 실제로 내가 얼마만큼 알겠어. 뭐 많이 고생했고 당신 덕분에 우리 할머니, 어머니 다 편안하게 잘 보낸 걸로 생각하고 내 동생들까지도 건사하고 살았는데 또 나를 건사하게 만드네. 내가 당신을 좀 건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네. 특히 이제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가 좀 희망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그 정치는 과연 우리 생활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 이렇게 느끼시겠지만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잘하면 광주가 어떻게 바뀔 수 있다. 이거를 분명히 보여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 당원들 그리고 이걸 보시는 일반 국민들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나라 찾기 운동 더 가열차게 할 것이고요.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누가 뭐 말하면 뭐 나라라도 뺏겼나 그랬는데 저는 정말 뺏긴 것 같습니다. 뺏긴 것 같고 나라 팔아먹은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되돌려놓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오늘 긴 시간 너무 감사했습니다.